소송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게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급명령 신청은 내가 내일 소멸시효가 중단되는데 오늘 제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엉뚱한 법원에다 했어요. 그러면 이미 소멸시효가 끝나버린 거예요. 안녕하세요. 신탁의 신 오상민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신탁 말고요. 주제를 좀 민사로 바꿔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장 기본이 되는 민사소송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급명령 신청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지급명령 신청을 선호하지 않아요. 지급명령 신청을 할 바에는 소송을 하는 게 더 장점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블로그라든지 유튜브 보면 지급명령을 해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지급명령은 장점에 비해서요. 단점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급명령을 선호하진 않습니다. 지급명령의 장점은 그거예요. 통상적으로 내가 1억 원을 청구했다. 그럼 그 청구 금액에 따라서 인지대를 내잖아요. 이건 뭐 변호사를 선임하든 혼자 하시든 인지대는 법원에 내는 비용인데 그 인지대에 10분의 1만 내면 돼요. 그리고 지급명령은요 재판에 나갈 필요가 없어요. 먼저 재판에 나와서 변론을 하고 이럴 필요가 없고 지급명령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이게 타당하다 라고 해서 지급명령 결정이 떨어지고 그게 상대방이 송달받아가지고 상대방이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결정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겨요. 그 부분에서는 정말 좋아요. 좋은데 제가 이제 단점을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단점은 뭐냐면 지급명령은요 전속 관할인 법원에다가만 신청을 해야 돼요. 법에 보면은 지급명령의 전속 관할이 나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채무자의 주소지예요. 나는 서울에 사는데 어디 뭐 부산이다, 심지어 통영이다 하면은 그쪽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해야 되는 거고 만에 하나 상대방이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그쪽 법원에서 이제 본안 소송을 하러 가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급명령 신청은 채권자의 주소지에다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재판적에 의해서 금전지급 청구는 지참채무예요. 즉 뭐냐면 채무자가 돈을 들고 채권자의 주소지로 가서 이제 상환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참채무의 경우에는 특별재판적이라고 그래가지고 채무자의 주소지가 아닌 채권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도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통상 채무자의 주소지에다가 하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법원의 실무관, 즉 담당자도요 간혹 헷갈려가지고 채무자의 주소지가 아닌데 왜 채권자의 주소지에다 했지 하고 각하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채무자의 주소지에다 하면은 그거는 퍼펙트예요. 문제 삼지 않는데 채권자의 주소지라든지 사무소라든지 뭐 불법행위가 벌어진 장소라든지 이런 곳에다가도 지급명령을 신청을 할 수 있고 거기도 전속 관할이 있기는 한데 이 경우에는 왜 내가 그쪽에다가 신청을 하고 거기서 정말 불법행위가 일어났는지 거기가 사무소인지 그렇다면 이게 지참채무인지 이걸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야 돼요. 혹시나 또 법원에서 또 다른 뭐 소명을 해라 이런 절차를 거치기 싫으니까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다가 신청하라라고 합니다. 신청을 해야 되는 관할 법원에 있어서 채무자의 주소지로 할 수밖에 없는 건 아니지만 채무자의 주소지로 하는 게 제일 안정적이고 문제가 없기 때문에 채무자의 주소지로 해야 되는 그런 제한이 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지급명령은요 여러분 이제 법원이 일반 법원이 있고요 그 아래 단계가 지원이 있고요 그 밑에 시군법원이 있어요. 근데 이제 법원은 여러분들 이제 서울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있고 옛날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엄밀히 말하면 서울지방법원이었어요. 근데 이게 규모가 커지고 서울이 커지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동부지원이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으로 승격이 된 거죠. 지원에서. 근데 지원까지는 괜찮은 게 지원은 일반적인 법원하고 거의 비슷한 일을 해요. 근데 그 밑에 시군법원은요 아주 해야 될 업무가 제한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 법원인데요. 우리가 통상적인 본안소송은 뭐 법원이나 지원에 제기하면 되는데 지급명령 같은 경우는요 시군법원에다 제기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관할을 확인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엉뚱한 관할에다 지급명령 신청을 하면은 각하가 돼요. 일반적인 본안소송은 내가 잠깐 실수를 해서 엉뚱한 법원에 해도 맞는 법원으로 이송을 해줘요. 근데 지급명령 신청은 그런 절차가 없어요. 잘못된 데다 하면 각하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지급명령 신청을 대리해서 할 때는
해당 법원이나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전화해서 관할이 맞습니까? 확인하고 꼭 해요. 여러분들 이제 소송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게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한테 받을 채권이 있다라고 하면 통상 민사상 소멸시효는 10년이에요. 그 다음에 상사상 소멸시효는 5년이거든요. 그럼 그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고요. 근데 지급명령 신청은 내가 내일 소멸시효가 중단되는데 오늘 제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엉뚱한 법원에다 했어요. 그럼 그건 각하되고요. 새롭게 다시 해야 돼요. 그러면 이미 소멸시효가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급명령 신청을 하시려면 관할 법원을 정확히 확인하셔야 돼요. 그 다음 또 단점이 뭐냐? 지급명령 신청은 채무자 주소지로 송달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 주소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처음에 내가 아는 주소지를 썼는데 잘못된 주소지고 그 지급명령 결정이 안 가요. 그럼 법원에서 보정서가 나와요. 보정명령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게 해줘요. 그러면 그걸 발급받아가지고 다시 주소를 보정하면 되는데 최소한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으려면 상대방의 생년월일하고요. 현재 주소든 과거 주소든 이 사람이 살았던 주소, 즉 주민등록 초본상에 주소 변동 내역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한 주소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보정명령이 나오고 그 보정명령에 기해서 이 사람 초본을 발급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얘 핸드폰 번호밖에 모르고 주민번호도 모르고 주소도 몰라요. 그러면은 지급명령 결정 종본이 상대방한테 도달도 안 되고요. 설령 그 도달을 위해서 법원에서 야 보정명령이 내려와도 초본을 발급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러면 지급명령 결정 종본이 상대방한테 도달이 안 되면 또 각하되는 거예요. 아니면 정식 본안소송으로 제기해라 라고 명령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아까 인지 때 10분의 1만 납부했다고 그랬잖아요. 10분의 9를 또 추가로 납부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아까 같은 경우에 내가 정식 본안소송을 제기했는데 상대방 이름만 알고 주소라든지 주민번호는 몰라요. 근데 핸드폰 번호는 알아요. 그럼 이 경우 주소를 어떻게 알아내느냐? 통신사 있죠. 그러니까 거기서 사실조회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의 인적사항을 획득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이 사람의 주민번호를 알아내면 그 주민번호를 가지고 법원에다가 이 사람 주민번호를 아니까 내가 초본 발급받을 수 있게 보정명령을 내려주십시오 하면 보정 요청을 하고 보정명령이 나오면 주민등록 초본을 떼면 돼요. 본안소송은 이게 가능한데 지급명령 신청은 사실조회 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재판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에 정확한 주소를 써줘야 돼요. 물론 정확한 주소가 아니면 초본까지는 발급받을 수 있게 보정명령이 나오지만 법원도 뭐 이 사람 주민등록 번호라든지 주소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없거든요. 그냥 알고 있는 정보를 갖고 초본을 발급받아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이 경우에 각하되거나 내가 추가된 인지 때 10분의 9를 내고 정식 본안소송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 정식 본안소송으로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최소 2개월에서 3개월이에요. 왜냐하면 본안소송을 하는 재판부랑 지급명령을 하는 법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서류가 넘어가는데 건바이 건으로 넘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묶어서 넘어가잖아요. 심지어 제가 맡은 사건 중에서는 6개월 걸린 것도 있어요. 그럴 거면 차라리 본안소송 하지. 어차피 다 인지 때 추가로 내야 되는데. 그 다음 또 본안은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상대방 주소를 다 알아냈어요. 주민번호도 알아내고 마지막 주소도 알아냈어요. 초본을 통해서. 근데 거기다가 송달을 했는데 이 사람이 안 받아요. 뭐 일부러 안 받든 오랫동안 뭐 해외에 가 있어서 안 받든 그러면은 본안소송에서는 공시송달 절차라고 그래가지고 상대방이 소장 부분을 송달받지 않더라도 재판을 진행할 수가 있어요. 송달할 만큼 했다라고 하면 공시송달 결정을 내려줘서 상대방이 소장 부분을 받지 않더라도 재판을 열어주는데 지급명령 신청은 공시송달이라는 제도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급명령 결정을 받아야 상대방이 이해할지 말지를 결정하고 그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 지급명령 결정이 송달이 돼야 돼요. 공시송달이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급명령 결정은 장점보다도 단점이 많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서 지급명령 결정을 받겠다는 분들은 이런 경우에는 하시면 돼요. 내가 상대방 주민번호랑 주소지 확실히 알고 있어. 그리고 내가 이거 보내면 저 사람이 이의 안 할 거야. 상대방이 이의를 해버리면 어떡합니까? 정식 본안재판이 열리잖아요. 채무자가요, 이의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이 사람한테 돈 줘야 되는 건 뻔히 아는데 늦추고 싶은 거죠. 그럼 본안 재판 가잖아요. 그럼 애초부터 본안하지. 그 다음에 지급명령 결정은 통상 우리가 본안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확정 판결을 받잖아요. 그럼 기판력이란 게 생겨서 동일한 소송을 또 제기할 수가 없어요. 한 번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안 그러면 한 번 판단이 났는데 똑같은 소송을 계속 되풀이해서 제기할 수가 있잖아요. 이 지급명령 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친 건 아니기 때문에 기판력이 생기지 않아서요. 이 채무자 측에서 내가 2주간 이 일을 안 해가지고 지급명령 결정이 확정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채무자가 한 번 더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줘요. 이게 청구 이의의 소송이라는 건데, 물론 이게 승소하기는 좀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번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준단 말이에요. 왜냐면 정식 재판이 안 열린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찜찜함을 가지고 가실 건지, 아니면 본안 소송에서 이겨버리면, 물론 뭐 재심이란 절차가 있지만 이거는 저기 로또 맞는 것보다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급명령 하지 마세요. 힘들어. 저는 별로 권하고 싶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급명령은 상대방 주민번호랑 주소 아는 경우 상대방이 이거 받아도 이의 안 할 거다, 그게 확실하면 하세요. 그거 아니면요, 그냥 본안 소송 하세요. 지급명령은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에서 여러 사람들한테 채권 회수하려고 빨리 끝내고 싶잖아요. 이런 경우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본안 소송을 제기하시는 게 훨씬 더 이점이 많다라는 점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